새벽 4시면 어김없이 불을 켰습니다. 지난 40년간 광장시장의 정수기네 국밥 가마솥은 제 인생의 심장과도 같았습니다. 정성을 쏟은 만큼 깊은 맛을 내는 정직한 국물처럼 저 이정숙도 평생을 우직하게 살아왔습니다. 며칠 전 정든 가게를 정리하고 열쇠를 새 주인에게 넘겼습니다. 시원섭섭한 마음이었지요. 손에는 40년 세월의 땀과 눈물이 담긴 묵직한 통장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남은 유일한 훈장이었습니다. 은퇴 축하를 위해 사위 최지훈이 예약한 고급 한정식 집은 저와는 어울리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자랑스러운 딸수아와 명문대 출신의 번듯한 금융 컨설턴트 사위. 시장에서 억척같이 살아온 제게 두 아이는 세상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또 하나의 훈장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젠 정말 고생 끝이세요. 싹싹한 사위는 제 그릇에 가장 큰 갈빗대를 올려주었습니다. 식사가 무르익을 무렵 지훈이 진지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 목돈을 은행에만 두시는 건 손해입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셈이지요. 저금리, 자산 가치 같은 말들은 아득하게만 들렸습니다. 저는 돈을 버는 법만 알았지 굴리는 법은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딸수아가 남편을 거들었습니다. 엄마, 최서방 전문가잖아. 엄마 돈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똑똑한 사위와 딸이 하는 말이니 틀리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던져진 듯 했습니다. 평생 지켜온 내 돈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겠다는 막연한 불안감이었습니다. 며칠 뒤 지훈은 서류 가방을 들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VIP 고객에게만 드리는 정보라며 곧 상장될 바이오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권했습니다. 원금은 절대적으로 보장되며 상장 즉시 최소 5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확신에 차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위인데 어떻게 위험한 걸 권하겠습니까? 그 말에 제 마음의 빗장이 풀렸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딸수아마저 엄마, 뭘 망설여. 이런 좋은 기회는 아무한테나 오는 게 아니야라며 등을 떠밀었습니다. 결국 저는 다음날 은행으로 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사위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화면 속 숫자 몇 개로 평생의 땀이 사라지는 순간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놀랍게도 첫 2달간은 약속대로 매달 수백만 원의 투자 수익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안도감에 모처럼 발 뻗고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3번째 달부터 수익금은 끊겼고 지훈과의 통화는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머니, 시장 상황이 잠시 주춤합니다. 전문가인 저를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다급해 보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딸에게 이야기했지만 돌아온 것은 타박뿐이었습니다. 엄마는 왜 사람을 그렇게 못 믿어? 최서방이 엄마. 돈 떼먹을 사람으로 보여? 제발 전문가한테 맡겼으면 그냥 믿고 기다려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에게조차 저는 세상 물정 모르는 의심 많은 늙은이일 뿐이라는 것을요. 시장 바닥에서 단련된 제 직감은 계속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저는 무작정 지훈의 회사가 있다는 강남의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안내 데스크의 직원은 그가 지난달에 사무실을 정리했다고 말했습니다. 텅 빈 사무실 앞에서 저는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건물 관리인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아, 그 양반. 빚쟁이들이 몇 번 찾아왔었어요. 야반도주하듯 나갔지, 아마. 집으로 돌아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떨리는 목소리에 수아는 오히려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남의 회사까지 찾아가서 뭘 한 거야? 최서방 체면이 뭐가 돼? 다신 나서지 마.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딸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며칠을 알아놓은 끝에 바람이라도 쐴까 싶어 나선 공원에서 저는 우연히 국밥 가게 단골이었던 박 형사를 만났습니다. 그의 따뜻한 얼굴에 결국 참고 있던 눈물이 터졌고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주머니, 이건 그냥 돈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작정한 사기 사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단어가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박 형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지금부터는 우는 대신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앞으로의 통화는 무조건 녹음하고 돈이 오간 내역을 전부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이 절망의 안개를 걷어내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른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작은 녹음기를 사서 밤새 사용법을 익혔고 아무렇지 않은 척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믿고 기다릴게. 전문가가 알아서 잘해주겠지. 저의 달라진 태도에 안심한 지훈은 어머니 수익금은 따로 잘 챙겨두고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같은 뻔뻔한 거짓말들을 늘어놓았고 저는 그의 목소리를 차곡차곡 증거로 쌓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산은 딸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평생 처음으로 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의 평생이 담긴 돈이라서가 아니다. 내가 나쁜 사람 옆에서 인생을 허비하게 될까봐 어미로서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구나. 엄마를 한 번만 믿어다오. 편지와 함께 정리한 자료 일부를 동봉해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수아가 넋이 나간 얼굴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말이 다 맞았어. 내가 바보였어. 수아는 남편의 서류 가방에서 제 이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노인들의 이름과 투자 금액이 적힌 명단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피해자는 저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미안해. 엄마, 내가 엄마 마음에 얼마나 큰 대못을 박았을까. 저는 우는 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괜찮다, 수아야. 이제라도 알았으니 괜찮다. 이제부터는 엄마랑 같이 싸우는 거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내 딸을 되찾은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수아가 가져온 서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법의 심판은 더디고 고단했지만 결국 지훈은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돈은 대부분 사라진 뒤였습니다. 사람들은 돈도 잃고 사람도 잃었다며 저를 위로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돈을 잃는 대신 그보다 더 소중한 제 딸과 제 자신에 대한 믿음을 되찾았다는 것을요. 모든 것이 끝나고 저는 남은 돈을 탈탈 털어 동네 상가 구석에 작은 배달 전문 국밥집을 열었습니다. 다시 뜨거운 솥 앞에 서니 비로소 제가 살아있다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가게 문을 연 첫날 저녁 무렵 수아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말없이 앞치마를 건넸습니다. 왔으면 일 좀 도와라. 딸은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구석에 앉아 양파를 깠습니다. 가게 안에는 달그락거리는 칼소리와 보글보글 끓는 국물 소리만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 수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국밥 오랜만에 먹고 싶다. 저는 가장 큰 뚝배기에 뜨끈한 국밥을 말아주었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뚝배기를 깨끗하게 비운 수아의 눈가는 붉었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그래, 알고 있다. 거창한 사과나 용서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함께 국밥 한 그릇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서로를 보듬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잃어버린 돈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 돈은 제게 값비싼 수업료였습니다. 제 작은 가게의 솥에서는 오늘도 뽀얀 김이 피어오릅니다. 저것은 단순한 국물이 아닙니다. 제 꺾이지 않은 인생이자 제 딸에 대한 따뜻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 있는 한 제 인생은 앞으로도 결코 식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